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이재동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했습니다만 한국은행 결정이 좀 궁금했었는데 네.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큰 배경으로 자리를 했을까부터 네. 짚어보시죠. 그 질문을 좀 달리 해석한다면 왜 금리 인상 안 했을까라는 그렇죠. 질문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도 대외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대내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니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랬군요.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데 맞아요. 향후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이라든가 초강달러가 우려되니까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내적인 충격을 고려한다면 또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국은 유독 경기 침체가 심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잡혔으니 금리 인상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금융부실이잖아요. 이 금융부실의 배경이 부동산 PF거든요. 그럼 부동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부동산 PF라는 이 대출 이거 자체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나 늘어나는 이 미분양 주택 건수 이런 것을 고려하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내적인 요소를 보면 도저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경중을 보니까 경중을 그래도 따졌군요. 그렇죠. 경중을 따져서 그래도 금리를 인상할 때 나타날 부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굉장히 네. 안 좋은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 물가를 좀 짚어보면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가가 이제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데 조금 이유를 준 것이 2%로 최근에 낮아진 배경도 그렇습니다. 있겠고 네, 지난달 수입 물가가 이제 2개월 연속 하락한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이랬습니다. 수입 물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하반기에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물가가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안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중앙은행은 물가가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이 값이 2%에 부합하냐 아니냐.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2.7%까지 나름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6.3%에서 2.7%까지. 맞아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수입 물가예요. 수입 물가가 약 3개월 전에 먼저 영향을 주고 그럼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를 나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수입 물가 지수인데 수입 물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7월 물가, 8월 물가, 9월 물가도 나름 떨어져 줄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 계속 안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존 나름 유지되고 있으니까 굳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추경호 총리가 내년에 그 물가 상승률을 2%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었더니 물가 상승률 2% 이게 수렴되는 그게 좀 확신될 때 고민을 해볼까라고 얘기했는데 이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완만하게 이루어진 상승률이 유지가 된다면 연내 아니면 뭐 내년 초 이렇게 그 금리 인하 예상도 좀 해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내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평가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그 중에 물가 안정이라는 이 목표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근데 2%라는 그 목표 물가는 그냥 한 달, 두 달간의 2% 이게 아니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2% 물가 자신 있어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23년 연내에는 다소 어렵고 24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미국, 그러니까 FOMC의 그 금리도 생각해봐야 될 텐데 지금도 네. 큰 차이가 나는데 네. 7월과 그 이후도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격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네. 상태에서 뭐 미국은 그대로인데 네. 우리만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좀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겠어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아주 좋은 접근이시고요. 음,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세계적으로 다 금리 인상할 때 음, 동결을 유지하는 것과 음, 세계적으로 인상하는데 우리는 인하하는 것과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예. 그때 나타날 후폭풍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선상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또 네. 7월에 FOMC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지표를 또 이 지표를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또 결정하는데 참고를 할 테니까 네. 3.0% 전년 동월 대비 3.0% 오른 것으로 네. 집계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시장 예상보단 빠르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전월이 4%였거든요. 음. 이번 달 발표가 어젯밤에 발표됐는데 3.0%. 그리고 이 숫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3.1%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시장의 낮았네요. 기대치보다도 낮아요. 저는 시장의 기대치도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보다도 낮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헤드라인 물가도 중요하지만 근원 물가가 중요했거든요. 근원 물가가 도저히 안 잡히고 있던 그 국면에서 드디어 근원 물가 상승률도 다소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CPI 물가 상승률 지표만 딱 그것만 놓고 판단한다면 네. 아마도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FOMC 위원들의 생각이 좀 더 무게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저기 고용 시장 탄탄하다고 또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여기 뭐 하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면서 큰 모임에서 발언을 할 때 계속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거 쉽게 내리는 건 고사하고 네. 더 올릴 수도 있고 네. 계속 이 고용이 너무 탄탄할 경우에는 그 내리는 게 참 요원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많이 내렸어.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나요? 네,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고용 시장이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용 시장이 좋지 않으면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가 없어요. 물가 잡겠다고 물가만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 그러니 마음 놓고 물가만 잡기 위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물가가 잡히는 국면이라면 고용 시장도 탄탄하고 물가도 동시에 잡히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면 미국 경제가 가장 원하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거네요. 그렇게 보시고 그러나 물가가 안 잡힌 상황, 물가가 도저히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고용 시장은 너무 탄탄해요.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겠죠. 네. 근데 고용 시장이 탄탄하지만 물가가 알아서 잡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굳이 단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대로 2%에 안착되고 강한 경기 침체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23년 하반기 끝자락 그리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용 침체라는 요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게 올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 있습니다. 회사들도 굉장히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완전 고용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올리는 거 7월에 FOMC 입장에서도 이번에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을 마지막으로 긴축 종료가 논의될 수 있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하반기부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미세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건 아니어도 네. 그게 시작된다면 네.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 부분을 좀 선을 긋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니까 2%에 부합하게 가까워지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5.25% 혹은 5.5%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2%라는 물가에 안착됐다라는 자신감이 없이 그냥 금리를 인하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만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와야 되죠. 시스템적 위기, 금융 위기, 뭐 이런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위기급 역성장하는 폭발적인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그냥 앞뒤 안 보고 물가도 안 보고 일단 금리부터 인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만한 경기 침체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은 그럴 리는 좀 없다. 너무 나선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적정한 수준의 음.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하고 아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일이 터지면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가계 대출 이거 참 심각한 얘기인데 네. 가계 대출 다시 급증하면서 가계 신용도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인데 네. 6월 말에 은행권 가계 대출이 보니까 1,062조 3천억 원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면요. 우리 가계 빚이라고 하잖아요. 약 2,000조, 1,9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가계 빚의 약 85%가량이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 이걸 합하면 대략 85%가량입니다. 그래서 가계 빚이 늘어난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집값이 성큼성큼 반등하는 기조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요.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들도 단행하고 전세 수요도 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세 선호 현상이 임차인의 전세 선호 현상이 또 집중돼요. 다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부동산 성격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그게 가계빚이 또 늘어나는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4연속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가계대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증가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아주 예상하세요? 정확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금리가 높아질 때는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세를 선택할까 전세를 선택할까의 문제인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게 아니라 월세 살자. 그렇죠. 월세 선호 현상. 그러니까 금리가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면 다소 전세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 전세 선호 현상.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빚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에 대한 네.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가계빚의 규모가 좀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 중에서 전체 1,900조 2천조에 해당되는 가계빚 중에 어떤 부분이 취약 차주일까? 그걸 구분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주택담보대출 이 부문의 문제라기보다는 취약 차주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중채무이거나 이런 계층들의 빚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환이 쉽지 않은. 그래서 상환 그렇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떨어지는. 계층.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존하는데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집중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가계부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가계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게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그렇죠. 되고 경제에 매우 안 좋겠죠. 이런 것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환 능력을 보존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